다음으로 2-2 단원인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는 첫 번째로 주기율표 변천 과정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기율표 변천 과정에서는 라부아지에 그리고 되베라이너, 류렌즈, 그리고 멘델레예프, 마지막으로 모즐리까지 학자들에 대해서 어떤 발견을 이루었는지 살펴봤는데요. 라부아지에는 가장 첫 번째로 원소를 최초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거. 지금 생각하면 조금씩 빛이나 열이나 이런 것들도 원소로 분류해서 좀 차이점은 있지만 원소를 최초로 분류하는 시도를 했다는 게 큰 의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되베라이너는 새쌍 원소설을 제안했죠.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3개의 원소들을 묶어서 하나로 표현을 했다는 건데, 그럼 결국 이것이 가지는 의의는 현재 주기율표에서의 족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으로 류렌즈의 경우는 옥타브설이라는 걸 제안했습니다. 즉 8번째마다 비슷한 원소들이 등장을 한다는 사실을 발표한 거죠. 비활성 기체가 발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고, 이것이 가지는 의의라면 주기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8번째마다 비슷한 원소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주기율표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서대로 원소들을 쭉 이제 배열을 하다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친구가 나타나면 아래쪽으로 보내고, 또 비슷한 성질이 나타난 친구는 아래쪽으로 보내고 하면서 하나의 표로 원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성질을 예측했다는 것이죠. 예측을 하고 이것이 실제로 또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의의다. 과학에서는 어떤 사실들을 정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뭔가 예측을 하고 이것이 실제 발견되는 게 굉장히 과학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 멘델레예프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면 이 원소의 성질, 발견되지 않은 것을 예측하고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되베라이너에서부터 멘델레예프까지는요, 원자량 순서대로 원소들을 배열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에서 어떤 좀 문제가 있었죠. 바로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했을 때 주기성에서 어긋나는 원소들이 존재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변칙 사례라고만 이제 취급을 하던 차에 이 동위원소의 방사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모즐리가 X선 스펙트럼, 원소들마다 이 X선 스펙트럼을 찍어보고 뭔가 원소들의 특징을 결정짓는 요소가 원자량이라기보다는 원자번호, 즉 양성자 수에 의한 것이다 라는 발견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소들을 배열할 때 이 원자량 순서가 아니라 양성자 수인, 즉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렇게 원자 번호 순서대로 원소들을 배열하니까 이 주기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해결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주기율표는요, 바로 모즐리의 주기율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주기율표. 자, 그래서 이 현대 주기율표는 족과 주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주기가 있고 여기가 족이고. 그래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했다라는 거. 현재까지는 118번까지
원소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기율표 상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무슨 성? 금속성이 강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우측 상단부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잘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 비금속성에는 비활성 기체는 이 비금속성을 따질 때는 좀 취급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기는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배웠고요.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이런 친구들, 그리고 비활성 기체, 할로젠 원소 이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들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족을 결정짓는 그 요소는 바로 원자과 전자였습니다. 원자과 전자이고요.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반응에 참여하는 그런 전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족이면 하나, 2족이면 둘, 1, 2, 3, 4 쭉 가다가 18쪽에 가서는 원자과 전자가 0이라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비슷하면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하고 물리적인 성질의 규칙성이 나타난다 라는 것도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원소들의 주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소들의 주기적인 성질에서는 우리가 총 3가지를 학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효 핵전하입니다. 유효 핵전하는 G effective charge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 친구는 원래 이 원소가 가지고 있는 핵전하에서 가리움 상수 값을 빼준 거고요. 이 가리움 상수는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을 때 내가 온전히 핵을 느끼지 못하게 얼만큼 가리느냐에 대한 거고요. 내 앞에 있는 이 친구를 기준으로, 만약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앞에 있는 친구랑 뒤에 있는 친구 중에 옆에 있는 친구 중에 이 앞에 있는 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 옆에 있는, 여기 만약 전자 이렇게 하나 더 있을 때 옆에 있는 친구보다는 이 앞에 있는 친구가 더 많이 가린다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리움 상수는 같은 주기에서도 이렇게 상수값이 증가하는 거, 그리고 같은 족에서도 상수값이 증가하는 걸 확인을 했었고요. 근데 이 유효 핵전하는 이 상수값이 커지긴 하지만 같은 족 주기에서 유효 핵전하 값은 증가하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양성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양성자수. 그래서 우리 유효 핵전하 학습할 때요, 요 쿨롱 법칙을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거리가 멀어지면 이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감소하고, 그리고 만약에 핵전하가 증가하게 되면 서로 간의 인력도 커진다. 그래서 이 같은 족과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양성자수가 증가하고, 그러면은 핵전하 값이 증가해서 결국 유효 핵전하 값도 증가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가 바뀔 때는 좀 더 다른 모양을 보였죠. 이렇게 쭉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다 갑자기 이렇게 훅 떨어지는 구간이 나타났어요. 이건 바로 전자껍질 영향이었습니다. 전자껍질 수가 훅 늘어나게 되면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인력이 갑자기 감소하게 되고 유효 핵전하가 훅 떨어지는 그런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이 원자 반지름에는 이제 족과 주기로 경향성을 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뭐가 늘어난다? 전자 껍질이 늘어난다. 전자 껍질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 원자 반지름은 증가하게 된다.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 원자 반지름,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와 핵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해도 전자 껍질 수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양성자 수가 증가하고 그럼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반지름이 감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자 반지름 할 때요,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자, 이온 반지름. 근데 이 이온 반지름은요, 금속 원소들은 주로 전자를 잃잖아요. 전자를 잃어버리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온 반지름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금속 원소들은 주로 양이온이 되고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지는 그런 흐름이고요. 비금속 원소의 경우는 금속 원소라는 반대로 전자를 얻죠. 가지고 오죠. 전자 껍질 수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이 전자들 간의 전자 간 반발 때문에 전자 구름이 팽창하죠.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온 반지름의 크기는 커진다 라는 거, 이것도 잘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 반지름 할 때 등전자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근데 얘는 등전자, 전자가 같은 이온의 반지름에 대한 거고요. 전자도 같고 껍질 수도 동일하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뭐만 따지면 된다? 양성자 수만 따지면 된다. 양성자 수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등전자일 때 이온 반지름은 감소하게 된다. 왜냐하면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등전자 이온 반지름에서는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이온 반지름, 등전자 이온 반지름 할 때 항상 양이온보다는 음이온의 크기가 크다는 거, 뭐 같은 주기도 그렇고요. 같은 주기 2, 3주기, 주로 2, 3주기를 다룰 때는 음이온의 크기가 양이온보다 크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해석하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주로 이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것이고요. 얘는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대체로 증가해요. 하지만 이렇게 예외적인 구간이 존재하더라. 이거는 2족, 13족, 그리고 15족, 16족에 해당하는 원소들이고, 이런 이제 경향성은 2주기, 3주기 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요. 근데 그 이유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요 2주기, 13주기에 대한 요 부분에서는요, 어떤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냐면, S오비탈, P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누가 더 높다. 그쵸. P오비탈이 더 에너지 준위가 높기 때문에 더 에너지 준위가 높은 곳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게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P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간 걸 훨씬 떼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15족, 16족은 또 다른 이유였죠. 어떤 이유였을까요? 이 P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져 있을 때 P오비탈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15족은 이렇게 홀전자 3개 들어가 있는데 16족은 어때? 16족은 이렇게 전자가 쌍을 이루는 형태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떼어낼 때 이렇게 홀로 있는 친구랑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것 중에 하나를 뗄 때요. 누가 더 떼기 쉽다? 쌍을 이루고 있는 친구를 떼기가 더 쉽다. 왜냐면 전자 간 반발력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는 제거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지. 제거해주는 게, 경쟁자를 제거해주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래서 양성자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더라 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차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도 학습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원자과 전자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막 가다가 갑자기 증가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전자 껍질 수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엄청 커지기 전까지가 원자과 전자를 떼어내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2개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기말고사 마무리 잘 해주시고 충분히 실력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